프린트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원래 중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다만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한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은 X점. 2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자는 표의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표의자 측인 부인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됩니다. 3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뭐 계속 반복적이죠. 4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침묵을 하는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 맞는 질문이죠. 이에 반해서 5번 고안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망이 아니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O 맞는 질문이죠. 6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선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7번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요? 지금 수단으로서 부당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부당하다면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8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9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오 맞죠. 도달에 대한 추정이 인정되려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을 보내야 됩니다. 10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입니다. 일단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가능합니다. 채무이행이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10번은 X가 되죠. 11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2번 본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게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X입니다. 공통된 소멸사유에서 본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사망 한 가지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성년 후견 게시가 됐다 그래서 대리권이 뭐 되질 않죠?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진도는 128페이지죠. 128페이지.
공지사항이 있죠. 오늘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합니다. 그죠? 기출문제 특강하고 아마 문제집 강의 들으신 분들은 구입하셨을 텐데 민법은 최근 6년간 문제입니다. 최근 6년간 문제를 모았어요. 근데 이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너무 옛날 문제는 굳이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면 한 6년 정도까지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6년간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대부분 다 좀 들었으면 좋겠고. 강의 시간은 몇 시죠? 3시부터 5시 반이요? 전 5시까지 할 겁니다. 5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토요일날 모의고사 보시죠? 모의고사 될 수 있으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학원은 많이 붙겠구나. 이 학원은 좀 힘들겠는데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제가 알 수 있냐면 모의고사를 참석하는 그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학원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의고사를 본다 그래서 뭐 실력이 향상되거나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많이 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푸는 것도 스케일이 필요하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안배죠.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푸셔야 돼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차가 부동산학교하고 민법인데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10문제 찍었다 그러면 뭐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문제 찍었으면 10문제만 찍은 게 아니라 앞에 문제는 날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꼭 모의고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모의고사를 참석하는 거하고 실제로 공부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하고는 비중이 한 반반.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막 웅댕이 땀띠나게 막 공부하고 막 코피나고 막 그래도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보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뭐 10문제 찍었다 이러면요 1년 동안 공부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시간 안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모의고사니까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하고 이렇게 두 과목이잖아요. 1차 과목이. 근데 무엇을 먼저 푸느냐 문제는 순서대로 푸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거꾸로 풀다가 답안지 작성하다가 막 헷갈려가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근데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 과목 중에서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푸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요 시험은 평균 점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 있는 과목을 안정된 시간에 배치하는 게 평균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개론이 자신 있다면 부동산학개론부터, 민법이 자신 있다면 민법부터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야 앞부분의 시간이 안정된 시간이기 때문에요. 좀 더 안전적 시간에 자신 있는 과목을 배치하게 되면 평균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 모의고사부터 둘 중에 본인에게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부터 먼저 푸시는 게 유리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먼저 풀고 민법을 두 번째 풀었는데 학개론이 45분을 풀면요. 반을 풀었든 다 풀었든 못 풀었든 무조건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거꾸로 민법을 먼저 풀었는데 45분이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두 과목에 안정적으로 시간을 배분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만들면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을 비밀리에 섭외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봐요. 왜냐하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어차피 걔네들은 평균 점수가 아니라 난이도 조절하기 때문에 학개론이 어려운 애는 민법이 쉽고요. 민법이 쉬운 애는 학개론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학개론부터 먼저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45분이 됐는데 반밖에 못 풀었어요. 그러면 그 애는 반드시 뭐죠? 민법이 쉬운 애예요. 그래서 반밖에 안 풀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 주면 뭐죠?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두 번째 과목이 쉬우니까. 근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을 막 60분, 70분 풀어내 버리면은 두 번째 과목은 읽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쉬우든 못하든 어렵든 따질 필요 없이 많이 틀리면 그때 그의 시험은 뭐죠? 무조건 뭐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 몇 분이요? 45분 푸시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뭐죠?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야 돼.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시험장 가서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시험장 가면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괜히 첫 번째 과목 갖고 늘어지다가 떨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학교론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좀 계산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론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바람에 민법은 뭐죠?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둘 다 못 봐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푸시되 첫 번째가 몇 분이 되면요 45분이 되면 무조건 뭐죠?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이거 연습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점수가 상상도 못할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민법 0점 나올 수도 있어요. 12.5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법 쉽게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내가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험과 상관이 없다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험 난이도와 유수하게 출제를 노력하기 때문에 첫 시험이라 그래서 뭐 거저주는 문제 안 줍니다. 그래서 뭐 점수가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점수가 형편없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10월 달에 60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5-6문제 찍었다. 그런 분들은 큰일 나신 거야. 왜냐면 이게 습관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5-6문제를 찍어대면은 시험 볼 때까지 찍어댑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과목은 뭐죠? 45분. 자꾸 중간중간 시간 체크하셔가지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푸는 요령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는데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적 좋은 친구가 있고 맨날 공부만 하는데도 성적이 안 좋은 친구도 있고 그런데 뭐 머리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스킬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1번에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1번 해가지고 읽는단 말이죠. 읽어봤더니 틀린 것 같아요. 그럼 머릿속에 틀린 것 같다. 2번을 읽어봤더니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다. 3번을 읽어봤더니 아이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일단 고민 모드에 빠져요. 민법 문제는 절대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민하시게 되면 모르는 걸 고민하시게 되면 상식에 부합하고 그럴듯한 문장을 찾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오답으로 치달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그 시점에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고민하세요. 그리고 또 4번을 봤더니 뭐죠?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리가 막 쫓기면서 이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 돼가지고 둘만 잔뜩 보다가 3번에서 틀린다고요. 실제로 이 문제 이미 맞췄어요. 왜냐하면 1번이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면 뭐죠? 1번이 답이고 2번이 뭐죠? 맞은 거니까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답이지. 3번, 4번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괜히 뭐 하시냐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령이 있냐면 문제를 푸실 때 읽어보고 잘 뭐 틀렸다고 생각하면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뒤에다가 가위표를 이렇게 표시해 두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맞는 것 같으면 맞았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뒤에다가 뭐죠? 동글뱅이 이렇게 쳐놓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읽어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세모를 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4번을 읽어봤더니 모르겠어요. 절대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시면 시간도 가고 문제도 틀려요. 잘 모르겠으면 뭐죠? 세모를 치는 거예요. 5번도 몰라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환장하겠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뭐죠?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럼 이건 뭐죠? 맞힌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대충 감으로 풀지 마시고 읽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뭐죠? 뒤에다가 뭐죠? 가위표. 옳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꽁표. 그죠? 모르겠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죠? 모른다고 뭐죠? 세모표.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읽어봤더니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으면 이거 고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거나 찍으셔야 돼. 그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씨 뭐 찍어봐야 뭐 의미 있어. 안 찍는 분 있어. 바보예요. 어차피 찍어서 맞히는 것도 맞히는 겁니다. 똑같은 2.5점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찍는 것도 스킬이에요. 찍는 것도 스킬이고요. 따라서 잘 모르겠으면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찍기 바라시고. 그 다음에 민법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답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똑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답을 배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죠? 1번, 5번보다는 1번보다는 3, 4번이 더 답이 많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균등하게 비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찍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읽으실 때 뭐죠? 꼭 표시해 가시면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푸셔야 이것도 뭐죠? 점수를 내가 원하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가위표를 못 쳐. 왜 못 치는 거죠? 틀린 것 같다는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 같은 걸 찾으라고요. 그랬더니 만약에 문제가 틀린 것을 찾으려 하는데 틀린 거 생각되는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것도 뭐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빨리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고민하는 순간 뭐로 갑니까? 오답으로 갑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창 시절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틀린 것 같았는데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그래도 한 확률이 7, 80% 되셨을 거예요. 민법은요. 고민해서 찍으면 오답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은 절대로 항상 뭐가 아니에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시게 되면 무조건 뭐로 치달아요? 오답으로 치달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 틀렸다 생각을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딱딱딱 확인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90점 뭐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90점 맞아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빵점 맞아도 돼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평균 몇 점이에요? 60점 넘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푸시고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대충 막 헤매다 끝내지 마시고 표시가면서 푸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고요. 뭐 자제분들 중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성적이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시험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뭐 전혀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건너머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틀린 거, 맞는 거, 잘 모르는 거 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그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시켜보시면 성적이 팍 오른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부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는 뭐죠? 연습해야 됩니다. 어차피 많이 알아봤자 주어진 시간 내에 원하는 대로 답을 못 찾는다면 공부 자체가 의미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28페이지에 이제 오늘 진도입니다. 복대리가 나오고 있죠. 의 및 성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대리는 조문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문이 좀 난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문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개념이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병이라는 사람을 을이 또다시 뭘 했냐면 선임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뭐라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간단하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술 처먹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을 친권자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도 요 갑을 빼내기 위해서 병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요 변호사는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게 되니까 요런 사람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 나왔던 것은 미성년자인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토지가 미등기였어요. 그래서 요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을 친권사가 변무사를 선임했다면 요 변무사도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런 사람이 누가 되죠? 복대리인이 됩니다. 이제 의 나와 있고요.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법적 승질이 나오죠. 1번 복대리인도 뭐죠? 대리인이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선 특색이 있지만 복대리인도 어차피 뭐죠? 대리인이니까 스스로 뭐하게 돼요? 의사를 결정하게 되고요. 2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라는 말은 대리인 스스로 선임한 거고요. 본인을 대리에 선임한 것은 아니고요. 3번 대리인이 복대에 선임한다고 해서 대리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고요. 4번 복대리는 항상 누구냐면 임의 대리인이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대리인이 선임했다 할 때 이 선임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수권행위를 말하겠죠. 따라서 복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뭐가 돼요? 임의 대리인인 거죠. 그 다음 2번 대리인 복인권과 책임에서 이제 법조문이 나오죠. 이제 법조문을 가지고 좀 볼 건데 일단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가 없다. 복임권이 없어요. 다만 항상 복대는 선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으면 복대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복대리인을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죠?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120조 제가 읽어볼게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뭐죠? 임의대리인이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뭐하지 못해요? 선임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판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 넣어놓긴 했지만 의미는 없고 바로 121조를 봐야 됩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면요.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잘 선임해야 됩니다. 만약에
병이 갑에게 손을 입혔자면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을의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선임만 하고 냅두면 안 되고요. 감독도 잘 해야 됩니다. 을이 병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으면 을의 갑에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죠. 을이 갑에게 전화했어요. 야, 나 하기 싫거든. 그랬더니 갑이 다른 사람 보내라고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을 지명했어요. 병이 참 똘똘하니까 병을 네 대신 보내라라고 본인이 지명을 했다면 병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더라도 을은 병을 갑에게 뭐 할 일은 아니죠.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다만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이 갑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끝이거든요. 법정은 뭐죠? 121조 1항입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은 선임 또는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이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본인이 지명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고요.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인에게 뭘 부담하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뭐로 들고 있는 거죠? 친권자를 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자신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꼭 무과실 책임인 것은 아니고요. 무과실 책임이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뭐죠? 과실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법조문 읽어봐야 되는데요. 법조문이 좀 난해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122조입니다.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그 책임이라는 말은 법정 대리인이 전적으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다.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는 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제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그죠?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친권자가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근데 얘가 변론을 제대로 못해서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형량을 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뭐죠? 가중처벌받게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일까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실 책임일까요? 과실 책임이겠죠? 피디들이 왜 그러세요? 일단 법정대리 선임했으니까 뭐죠? 무과실 책임일 텐데 유치장이 갇힌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득이하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마피아 고용해서 탈출시키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뭐죠? 부득이한 거니까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 사람이다. 따라서 을에게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어야지만 갑에게 뭘 부담해요?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민법 공부하실 때는 될 수 있는 두뇌가 좀 이렇게 유들유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경직되게 해서.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친권자가 법무사를 선임했는데요.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등기할 때 법무사를 선임하지 조폭을 고용하나요? 이제 다시 말하면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는 건 말 그대로 뭐죠? 부득이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입니다. 이게 조심할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잘 안 내는데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내겠죠. 친권자가 귀찮아서 복된 선임했다.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죠? 심심해서 다른 사람 선임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보통 민법에서는 사례가 구성이 되면 그럴듯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인 경우가 많아요?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을 테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3번 복대리인에 지휘해가지고 1.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이런 문제죠.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한다. 그죠?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죠. 또 병의 대리권은 을로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병의 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또 을은 병을 선임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게 돼요? 감독도 하게 된다. 다시 한번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되고요. 또 대리권은 반드시 본인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작아야 하고요.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죠? 소멸되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상대방과의 관계, 3번 본인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해서나 상대방에 대해서나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요. 4번 복대리 복인권이 나오는데 얘가 한 번 더 선임하면 복대리인이 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복대리는 항상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지만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고요. 4번 복대리권의 소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죠? 세기표현지 풀기 전에 하나만 연습해 볼까요? 미성년자 가지고 있는 미등기 토지를 을이 법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갑의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법무사가 갑을 위해서 열심히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면 병원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2번 반 절하고 5만 원 부주하고 오면 되겠죠. 그 장례식장 갔다 가지고 이럴수록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해서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했어요. 이랬을 때 이 등기관은 요 등기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본인이 사망했죠. 대리인의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죠.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됐어요? 소멸됐죠. 사망하는 순간. 따라서 병이 등기관의 이 등기 신청은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이 한 등기 신청이므로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뭘 해야 돼요? 각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옵니다. 2번 법정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한 데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입니다. 언제나 무과실 책임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뭐로 바뀝니까?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언제나 무과실 책임이란 취지의 이번 질문은 X가 됩니다. 3번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O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 있긴 하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겠죠. 반드시 내는데 한 2문제가량 내게 되는데 좀 어려워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울수록 뭐죠?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무권대리의 경우에도 기본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요,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을이 어떻게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느냐 문제인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병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뭐가 되냐면 유권 대리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이건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뭐가 아닙니까? 무권 대리는 아니지. 눈이 나오지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 한 겁니까?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어떻게 해결하게 되냐면 만약에 을이 팔아먹은 것이 동산이라면 요거는 선의 취득 문제로 가서 해결하게 되고요. 만약 을이
팔아먹은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이때는 담보 책임 문제로 가서 해결합니다.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가 되는 거고요. 물론 다 중요하고 우리가 또 자세하게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 거죠?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뭘 배우고 있는 거죠? 무권 대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지 것도 아니면서 지 거라고 해서 팔아먹은 것은 절대 무엇과는요? 무권 대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 꼭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책에서 문제를 많이 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무권 대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뉘게 되고요. 둘 다 무권 대리라는 점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지는지가 다릅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하고요. 두 가지는 뭐만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달라요. 따라서 둘 다 무권 대리로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고요. 둘 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최고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둘이 다른 점은 뭐라고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X. 본인 스스로 표현들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겠다는 얘기죠? 책임지겠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죠? 추인하면 그만인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표현들이가 성립됐으면 오로지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요. 본인은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요? 추인하면 그만이니까. 그죠? 또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유권 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표현들이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된다. X. 표현들이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 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유권 대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유권 대리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해 주면 되고요. 표현들이가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들이는 뭐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마지막으로.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왜냐하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는 다른 거죠?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뭐죠? 다른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따라서 표현들이도 무권들이 일종이므로 무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본적 틀이고요. 기본적 틀인데 은근히 뭐죠? 기본적 틀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협의 무권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십시오.